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LNF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NF가 고가로는 12.76%, 네, 종가로는 10.19%.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라가졌습니다. 거래대금은 720억 원이 움직였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KB증권은 LNF의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배경으로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출하 확대와 원재료 비용 부담 해소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목표 주가를 17만 원 제시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출하 확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졌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작스럽게 날아갔죠. 여기가 약 30% 정도 지금 날아간 상태거든요. 실적 이렇게 좀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날아간 이유는 뭐 다들 아시기는 하겠지만 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5, 6.3, 10.8 있거든요. 요번에 그 발표된 사업보고서에서 분기보고서에서 크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어요. 다만 그 매출액은 약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영업이익이 올라가서 충분하게 좀 반등해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되긴 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LNF는 실적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분기에 6,356억 원이었고 당분기는 5,54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성장하지는 않고 매출이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3%. 그리고 이전 분기에도 그렇고 당분기에도 그렇고 영업이익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손실이고요. 다만 이제 손실폭이 약간 줄어드는 건 있기는 있죠. 근데 손실폭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2차전지가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오잖아요. 이 영향은 테슬라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아까 그 모멘텀 요 내용에서도 KB증권이 17만 원, 그다음에 여기 써 있잖아요.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 소식.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7만 원이 어디냐면요. 17만 원을 좀 펴셔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여기가 17만 원. 현재는 여기고요. 그러다가 이래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 추세선은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여기 모멘텀에서는 매수 의견을 이야기하긴 했죠. KB증권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올라갈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라는 거죠. 냉정한 현실로 봤을 때.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거의 뭐 다 많았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LG 에너솔루션이 뭐 3%, 2%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테슬라에 비해서. 테슬라는 그래도 이번에 10%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LNF를 접근할 적에 뭐 단순하게 1분기 때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 이런 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LNF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발 모멘텀과 신제품 출하의 확대.
LNF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모델 Y에 장착될 배터리용, 그렇죠? 다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모델 Y에 장착될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를 2024년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니켈 함량이 95%에 달하는 단결정, 다결정 양극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출하량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긴 하죠. 이러한 출하 확대는 LNF의 실적 반등에 중요한 기여를 잠깐만요. 물 한 잔만. 이러한 출하 확대는 LNF의 실적 반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테슬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멘텀이 있는 거고 테슬라의 주가에 의해서 LNF도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LNF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볼까요? 현재 LNF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어떤 선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은 테슬라로 보는 게 맞죠. LNF는 어차피 배터리를 제공하는 업체니까 여기가 고객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원재료 비용 부담 해소와 재무 구조 개선. LNF는 2023년 4분기부터 원재료 조달 비용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실적 개선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과거 고가 조달 원재료로 인한 비용 부담이 연내 해소되면서 2025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원재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해소된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KB증권은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까 목표 주가를 좀 이야기한 것 같고 그리고 LNF는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을 통해 약 2,500억 원을 조달하고 이를 리튬, 톨링 및 응급제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2,500억 원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자금을. 근데 지금은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당장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는 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에 뭐 이야기할 영역은 아닌데. 근데 영구 전환사채는 초기에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2,500원치. 근데 2,500원치 만약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신규 사업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죠. 신규 사업이 리튬 톨링 및 응급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다각화. LNF는 2027년까지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을 1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및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매출 비중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정 고객사 비중을 80%에서 2027년까지 50%로 줄이고 신규 수주를 통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응급제 등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뭐 특정 고객사가 아니라 좀 유럽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고객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좀 안정화시키고 수익을 차분하게 좀 끌어올리겠다는 뭐 사업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까 전에 뭐 2,500억 원 이제 조달 받아가지고 신사업에다 투자한다는 건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뭐 이렇게 응급제 이런 거 있는데요. 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현재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LNF는 그냥 테슬라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냥 짧은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LNF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좀 LNF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 하고 다만 그냥 테슬라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좀 시야가 다른 거죠. 저는 좀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냥 테슬라만 이야기한다면 그냥 그냥 테마성이겠죠. 네, 테마성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시야를 넓혀서 이 회사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함께 보는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의 도약 LNF는 자회사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 원재료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원재료 조달부터 리사이클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전구체 생산 능력을 연간 12만 톤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튬 톨링, 리사이클링, 리튬 인산철 양극재, 음극재 등 신사업의 매출은 2025년부터 발생하여 2029년에는 신사업만으로 3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신사업에 대한 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LNF는 테슬라의 배터리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 및 다양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쪽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리사이클링, 리튬 톨링, 리튬 인산철, 양극재, 음극재 등등등등. 이거를 이제 2,500원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이거를 출하를 더 확대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을 수익을 챙기겠다는 거죠. 매출을 챙기겠다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요. 근데 이 부가적인 것은 2029년이에요. 2029년까지 3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매출을 보셨다시피 현재 매출이 얼마예요? LNF가? 약 5천억 원이죠. 현재로서는 5천억 원인데 앞으로 3조가 된다고 하니까 약간은 장밋빛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LNF의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는 아시죠? 이거 돈가집 유튜브 블로그에 있는 거.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많아도 좀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료는 내 블로그에다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이거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NLF의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경쟁력 분석. 리튬 톨링 사업. 리튬 톨링 사업이란 뭐냐? 리튬 톨링은 리튬 원료를 가공하여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배터리 원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리튬 톨링 사업이고. 근데 이것도 봤는데 이미 이 리튬 톨링 사업이라든지 리사이클링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 양극재 이거 지금 이야기해드린 게 다 신사업이 있거든요. 앞으로 할 거. 그리고 음극재 사업 이거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LNF의 신사업들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설비, 정부 지원, 원가 절감의 이점을 지니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LNF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통합 가치 사슬 구축,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 뭐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의 사업, 그 더 있긴 한데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이미 중국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쟁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사업을 경쟁력을 갖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중국이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높잖아요. 다만 이제 한국이 좀 강한 영역이 LFP 약간 이제 고밀도 배터리죠. 근데 좋은 배터리. 약간은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가격은 싸지만 아니 저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은 싼 배터리고 한국은 가격은 약간 성능은 좋고 가격이 약간 높고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쪽 시장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는 중국에서 이미 잘 만들고 있으니까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좀 고사양 좋은 배터리를 판매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까.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하이니켈 양극재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좀 더 잘 만들어 가지고 더 고사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해야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까 하이리켈 양극재의 출하를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현재로서는 급선무고 이쪽만 좀 더 기술력을 높여갖고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은 LNF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쪽은 그렇게까지 저는 이 회사가 비전으로 제기한 신사업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재무제표가 하루빨리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라고 한다면 3월 달이잖아. 3월 달이면 발표가 5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흑자 전환이 약간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인 것처럼 LNF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2차 전지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양극재 생산이나 리튬 톨링 같은 기본적인 원료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 고부가 가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뭐가 있냐면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전기차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왜냐면 가격 면에서 하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아무리 뭐 테슬라가 디자인이 예쁘고 뭐 네임밸류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에서 밀리면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슬라도 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현재 테슬라 차량에다가 고부가 가치 현재보다 가치를 더 높여서 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저걸 붙이는 거죠. 자율주행이라고 노브택시 그걸 붙이는 거죠. FSD. 근데 FSD는 중국에서 아직까지 테슬라를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단순하게 뭐 전기차만 판매한다라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FSD 기능을 더 붙이고 가격도 더 낮추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국도 지금 LFP 배터리를 이제 좀 저렴한 가격의 배터리로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고부가치의 고밀도 제품, 그다음에 뭐 안정성. 요새 뭐 툭하면 2차 전지 전기차가 이렇게 운행하다가 불 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충전하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예,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한 가격 말고 약간 비싼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판단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LNF가 뭐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경쟁력으로서 이게 이길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LNF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단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문어발시로 막 벌리진 않잖아요.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게 네, 여기 볼까요? 니켈 함량이 95%에 달하는 단결정 및 다결정 양극재 출하의 특장점. 이제 이 부분을 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함량의 95%에 달하는 양극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해 한 번 충전으로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더 직접화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죠. 뭐 더 성능을 좋은 제품. 왜냐면 가격 경쟁력으로 해서는 중국과 뭐 이렇게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국과는 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도 그랬으니까. 니켈 비율이 높아지면 코발트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코발트는 가격이 비싸고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와 인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금속인데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95%에 달하는 양극재. 그다음에 다결정보다는 단결정 양극재가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단결정 양극재는 입자 경계가 적어 내부 저항을 줄일 수 있어 과열이나 요새 그 전기차가 막 터지잖아. 화재 나고. 과열이나 전해질과의 반응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출하하려고 한 예정인 배터리의 어떤 특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배터리가 니켈 함량이 95%에 달하는 단결정 양극재 출하의 이런 특장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 여기 써있죠. 니켈 함량이 95%잖아요. 이제 보통 그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잖아요.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0% 이상을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95%라고 하잖아.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는 고전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속도를 높이고 전력 공급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전기차와 같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고성능, 그쵸? 여기 써있네. 단결정 양극재와 다결정 양극재. 고온 및 고전압 환경에서의 안전성이 뛰어나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적습니다. 전기차의 고성능 모델에 주로 사용됩니다. 단결정 양극재. 다결정 양극재는 상대적으로 제조 비용이 낮고 대량 생산에 적합해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니켈 양극재. 지금 이제 앞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이니켈 양극재란 니켈 함량이 높아진 양극재를 의미하며 보통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양극재를 일컬었습니다. 이는 고품질 양극재의 한 종류로 간주되지만 단순히 고품질이라기보다는 특정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니켈 함량을 높인 양극재를 의미합니다. 네, 뭐 자료들은 여기 있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뭐 오늘 그냥 LMF가 왜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 뭐 단순하죠. 그냥 테슬라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야 뭐 누구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건 테마성 매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치 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약간 전반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 써 있네. 하이리케 양극재 사업. 요거를 좀 더 잘 해야 돼요. 뭐 괜히 지금 뭐 아까 2,500억 원인가요? 2,500억 원을 이제 연구 전환사채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애매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신사업 같은데 이러는데 왜냐하면 신사업은 지금 경쟁력이 없잖아요.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거는 문어발시로 넓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어, LF 기사를 보실 적에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별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물음표. 지금은 이제 약간 고부가치 사업을 제품을 더 고부가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다든지 그런 모멘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 LNF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LNF를 보실 때 좀 현실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 지금 함께 본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돈같이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기 블로그 주소 여기 있고요. 여기 뭐 요 파란색 클릭하셔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주소 있으니까 주소 타이핑하시고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게 또 뭘까요? 지분 현황 좀 살짝 볼까요? 지분은 뭐 예전에 좀 매도 때렸고 지금은 매도 때린 거 없죠. 그래도 오히려 매수가 있으니까 뭐 지분 현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리고 유동 비율은 68.72 정도. 그냥 일반적이죠.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94% 정도는 되긴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관점으로 본다면은 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또 테슬라 모멘텀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으로 반등해 줄 수 있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좀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수급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건 있긴 하겠다. 보시다시피 이게 아직까지는 뭔가 어디가 딱 주도를 잡고 있진 않고요. 주도 세력이 있진 않고 그냥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던지기도 하고 기관계 쪽은 살짝 올라오고 개인들은 뭐 약간은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물량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매도죠. 근데 이제 기관계 물량이 좀 들어오죠. 보시다시피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도 때리네요. 기관계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뭐 지금은 약간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반등 정도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외국인까지 이제 붙어주게 된다면 좀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재무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재무는 여기 있는 거 좀 이렇게 볼까요?
원본을 보셔도 되긴 하는데 뭐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해요. 이게 그 영업이익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아니, 나오면 좋은 건 아닌데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매출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좀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모멘텀이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 혹시 이제 요거는 요번에 11월 달 정도에 저거 나오죠? 분기 보고서. 그거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6,300억 원 정도에서 5,500억 원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약 매출액이 13%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사업 보고서에서 분기 보고서에서 3분기 다음 분기 거기서 이제 매출액이 좀 나아진다든지 영업이익이 좀 나아지게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흑자 전환보다는 그래도 좀 빠진 게 있으니까 흑자 전환은 뭐 내년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5.2%고 너무 커요. 이걸 단숨에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좀 빨리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빠르죠. 왜냐면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손실폭이 줄어들긴 합니다.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손실폭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발표할 때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뭐 5%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음 내년도 1분기에 흑자 전환된다 보면은 뭐 1% 정도 아니면 뭐 3% 정도 이렇게 될 수는 있긴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발표되는 그 실적을 좀 보시고 손실폭이 좀 줄어드느냐,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왜?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면서요. 근데 여기가 지금 32%, 15%였으니까 요번에 좀 마이너스 5%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주가는 상승하면서 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재무 좀 살펴보시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좀 안 좋긴 하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깜짝 놀래네. 근데 안 좋긴 진짜 안 좋다. 너무 상당하게 안 좋은데? 그 아까 그 영구채 채권 있잖아요. 영구 영구 없다가 아니라 이게 크긴 큰가 보다. 영구 전환사채 250억 원 이게 좀 크긴 큰가 보다. 부채 비율이 되게 높은데요? 야,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 자산 규모는 3조. 근데 부채가 2조. 부채 너무 높은데? 71%야? 오. 제조업이라 그래도 부채 비율은 높은데. 에코프로가 부채 비율이 54%, 자본율이 46%거든요. 요 정도는 이해가 돼요. 보통은 이제 제조업체가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60%고 자본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71에서 31이니까 29니까 그러니까 70에서 30이죠.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너무 높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높은 편이긴 맞아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재무가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구 전환사채를 또 발행해가지고 좀 돈을 가져온 거고. 야, 그러면 저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 현금흐름표 살짝 볼까요? 그래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좀 그래도 플러스가 되긴 했네.
영어 활동형 있죠. 이거 저거지. 투자 활동 현금이 마이너스. 재무가 플러스야겠지.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이 3,900억 원이죠. 근데 재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좀 많이 좀 개선되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방어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목표 주가 17만 원. 근데 그 17만 원 이제 반등인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신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기존에 있는 레거시 사업인데 중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거 하이니켈 양극재 이 부분은 좀 더 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LNF 요 정도 볼까요? 뭐 더 이야기할 거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요. 이 정도면 뭐 약간 전반적인 느낌, 흐름 아시겠죠? 뭐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뜯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함께 볼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분들하고 더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은 네, 여기 자료는 돈가치 유튜브 블로그에 올려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송한 것은 제가 돈가치 TV 국내 주식 섹션에다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유튜브에다가 이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이죠. 진짜 장시간이다. 근데 할 얘기는 많긴 하네. 못다한 이야기는 아까 저 블로그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LNF.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건강하시고요. 맞다. 여러분들 여기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여기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요. 가입 버튼 누른 다음에 그다음 일로도 와주세요. 네, 가치 투자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업하시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로도 오시고요. 안녕.